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은 어머니 몫이야.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던진 잔인한 한마디. 야, 물심부름까지 할 정도면 도우미가 아니라 하냐다 하냐. 며느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주방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68세 박금수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사별한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 가득한 보금자리입니다. 남편과 함께 아끼며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남편 없이 혼자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순의 외아들 정훈과 며느리 소영이었죠. 정훈은 36살로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돌아온 지 5년이 되었고 소영은 35살로 역시 영국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며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외 유학파라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해외에서 공부하며 익힌 선진 문물로 이 집을 더 문화적이고 모던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도 이제 좀 더 세련된 생활을 경험해 보셔야죠. 소영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금순을 마치 집에 딸린 부속품처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방해가 되는 짐짝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소영이 일어나 거실 한복판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앞 넓은 공간을 온전히 차지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서구식 건강법이니까 방해하지 마시고 주방에서 조용히 계세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이런 운동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가 중요한 거라서요. 금수는 본인 집 거실인데도 눈치를 보며 주방 한구석에서 차를 마셔야 했죠. 그것도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 말입니다. 정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미국에서 배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활 방식이 있어서요. 어머니도 그에 맞춰주시면 온 가족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정훈이 말하는 효율적인 생활이란 금순이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적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라는 뜻이었죠. 금순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의 화분들에 물을 주려고 하면 어머니, 물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는 아직 자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해외에서는 이런 시간에 물 주는 사람 없어요. 소영이 이렇게 말했어요. 금수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몰래 화분에 물을 주곤 했습니다. 어차피 잠도 잘 안 오는 나이였지만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금순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 저희가 넷플릭스로 영화 봐야 하는데요. 어머니는 안방에서 보시면 안 되나요? 정훈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방 텔레비전은 작고 오래된 것인데 거실 텔레비전은 정훈이 결혼 선물로 받은 대형 스마트 텔레비전이었죠. 점심때가 되면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소영은 친구들과 전화하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은 강남이라 근처에 즐길 거리가 많아서 정말 좋아. 시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워낙 조용하시고 잘 안 보이시거든. 참 편해. 마치 살림 도우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청소며 빨래며 다 알아서 해주셔서 내가 할 게 없어. 금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모든 소리를 들어야 했죠. 살림 도우미라는 말에 가슴이 쓰렸지만 꼭 참았습니다. 심지어 소영은 친구들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요리가 되게 전통적이야. 뭔가 할머니 집밥 같은 느낌? 우리는 양식이나 일식 같은 거 좋아하는데 말이야. 금수는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서 유튜브로 이탈리아 요리며 일본 요리며 열심히 배워서 해줬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허탈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식단은 어머니가 하시던 전통적인 것과 달라요. 저희가 해외에서 배운 영양학적이고
과학적인 식사법이 있거든요. 너무 짜고 기름진 한국 음식은 건강에 안 좋대요. 특히 나트륨 과다 섭취는 정말 위험해요. 소영은 금순이 평생 정성스럽게 해온 밥상 차림을 마치 무식한 것처럼 무시했어요. 금순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내놓으면 어머니, 이런 건 너무 짜지 않나요? 해외에서는 저나트륨 다이어트가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반찬도 비효율적이에요. 서구식으로 주메뉴 하나면 충분해요. 정훈도 어머니 편을 들지 않고 아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금순이 손수 담근 김치를 내놓으면 어머니, 이런 발효 음식은 요즘 위생관념으로는 좀 그래요. 요즘은 프로바이오틱스가 과학적으로 첨가된 건강한 발효식품을 사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집에서 담그는 건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다고 논문에서 봤어요. 소영의 이런 말에 금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금수는 이런 상황이 서글펐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4년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거든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서양식 요리도 배워서 해보고 영어 단어도 몰래 공부해서 대화에 끼려고 했어요. 심지어 소영이 좋아한다는 클래식 음악도 들어보려고 CD를 사서 틀어놨더니 어머니, 이런 건 제대로 된 오디오 시스템에서 들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냥 싸구려 CD 플레이어로는 음질이 안 나와요. 라는 소리만 들었죠. 하지만 정훈과 소영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져만 갔습니다. 금순이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청소를 깨끗이 해놔도 미국식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했고, 빨래를 해놔도 영국에서는 섬유유연제를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집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다 신경 써야 하고요. 그리고 가전제품들도 오래돼서 하나씩 고장나고 있잖아요. 정훈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금순이 청소며 빨래며 요리며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 있었죠. 관리비와 공과금만 아들이 내고 있었는데 그걸 생색내는 거였어요. 소영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갈수록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선진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좀 더 글로벌하고 현대적으로 사셔야죠. 맨날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국제적 감각을 키우셔야 해요. 소영이 말하는 현대적이라는 것은 금순이 자신들 눈에 띄지 않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금수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본인 집인데도 마치 눈칫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된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도 발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걸었고 기침이 나와도 꼭 참았습니다. 심지어 배가 고파도 냉장고를 여는 소리가 날까봐 참는 날이 많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참는 거였어요. 혹시나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서 남들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밤마다 금수는 남편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언제까지 이럴까요? 며느리도 마음을 열어줄까요? 하지만 정훈과 소영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둘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아도 통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빨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이 집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데. 이런 악독한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효자, 효부 행세를 했죠. 특히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소영이 갑자기 금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요. 대학 친구들인데 다들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좀 조용히 계셔 주실 수 있죠?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다. 안방에서 조용히 있을게. 하지만 소영의 다음 말은 금순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이 오기 전에 거실 청소 좀 다시 해주시고요. 화장실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소영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금수는 아무 말 없이 청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이미 깨끗이 치웠는데도 소영 눈에는 부족했나 봐요. 화장실을 다시 닦고 거실 바닥을 다시 밀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비싼 그릇까지 꺼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오후 3시쯤 되어서 소영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여자가 왔는데 모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현관에서부터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와, 소영아. 정말 집이 넓다. 강남에 이런 넓은 집에 살다니. 친구 중 하나인 미정이 큰 소리로 감탄했어요. 진짜 부럽다. 우리는 전세 살면서 허덕이는데 너는 정말 복 받았다. 또 다른 친구 현주가 거들었습니다. 소영은 우쭐해하며 말했어요. 뭐, 시어머니 집이긴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거의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야.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금수는 주방에서 이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소파에 앉자 소영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뭐 먹을래? 배달시켜서 먹자. 이탈리안 레스토랑 피자 어때? 파스타도 있고. 좋아, 좋아. 마르게리타 피자랑 페퍼로니 피자 시키자. 미정이 손뼉을 쳤어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도 시키면 어때? 현주가 제안했습니다. 소영이 배달앱으로 주문을 했어요. 마르게리타 피자, 페퍼로니 피자,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시저 샐러드, 그리고 치킨이까지. 거실 테이블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음식을 시켰습니다. 30분 후 음식이 도착했어요. 소영이 금순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음식 왔는데 테이블에 세팅 좀 해주세요. 금순은 거실로 나가서 배달 음식들을 하나씩 포장지에서 꺼내기 시작했어요. 피자는 큰 접시에, 파스타는 깊은 그릇에 정갈하게 옮겨 담았습니다. 시저 샐러드와 치킨잉도 예쁜 접시에 담아서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금수는 수수한 회색 카디건에 편한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도 간단히 뒤로 묶어 올린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친구들은 금순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금순이 주방으로 포장지들을 가져가자 미정이 소영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시어머니가 되게 투박하시네. 옷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현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맞아. 좀 촌스러워 보여. 나이는 그렇다 쳐도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소영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좀 더 세련되게 꾸미시라고 해도 맨날 그런 식으로 입고 다녀. 어디 같이 가면 좀 창피해. 친구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피자 조각들, 파스타 그릇들, 샐러드, 그리고 치킨인까지. 마치 파티라도 하는 것처럼 풍성했어요. 와, 정말 맛있다. 이 이탈리안 레스토랑 괜찮네. 미정이 피자를 먹으며 말했어요. 파스타도 진짜 맛있어. 면이 쫄깃하고 좋아. 현주가 크림 파스타를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참 먹다가 소영이 목이 말랐는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때 미정이 소영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야, 너 시어머니한테 심부름도 시켜? 대단하다. 세 사람이 작게 웃었어요. 소영이 우쭐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흥. 우리 집은 어머니가 다 해주셔. 집안일도 다 어머니가 하고. 현주가 감탄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좋겠다. 그럼 도우미 안 불러도 되겠네. 우리는 도우미 비용도 꽤 나가는데. 미정이 키득거리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물 심부름까지 할 정도면 도우미가 아니라 하녀다, 하녀야. 세 사람이 깔깔 웃었어요. 소리는 작게 냈지만 금순의 귀에까지 다 들렸습니다. 하녀라는 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본인 집에서 하녀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서 컵에 담아 가져다 줬어요. 조용히 테이블 옆에 물컵들을 놓았습니다. 소영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맥주도 좀 가져다 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걸로요. 금수는 말없이 맥주를 꺼내서 가져다 줬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말 잘 들으시네.
현주가 속삭였어요. 완전 부려먹기 좋겠다.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자랑스럽게 작게 말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였거든. 금수는 주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게 참담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소영아, 진짜 부럽다. 이런 시어머니 어디서 구해? 맞아. 우리 시어머니 같으면 절대 이런 거 안 해줄걸? 현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데 너는 정말 복 받았어. 소영이 더욱 우쭐해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편해. 뭐든지 시키면 다 해주거든. 그때 정훈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정훈이 친구들에게 인사했어요. 어머, 정훈 오빠.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정훈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셔? 주방에서 설거지하셔. 소영이 대답했어요. 정훈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방에 있을게요. 친구들이 더욱 감탄했어요. 소영아, 너 진짜 부럽다. 며느리는 앉아서 술 마시고 있고 어머니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화를 안 내다니. 그러니까 우리 남편 같았으면 벌써 버럭했다.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거실 테이블은 엉망이 되었어요. 피자 접시들에는 치즈가 묻어 있고 파스타 그릇들도 소스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치킨잉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맥주잔들도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소영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친구들이랑 더 얘기하고 싶어서요. 금수는 말없이 치우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그릇들을 하나하나 주방으로 옮기고 기름으로 더러워진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진짜 편하겠다. 이런 시어머니 있으면. 현주가 또 말했습니다. 맞아. 완전 부럽다. 미정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금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어요. 이런 취급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피자 접시에 묻은 치즈를 닦으며 금수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친구들이 떠났어요. 금수는 혼자서 거실을 정리하고 남은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정훈과 소영은 이미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무도 금순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녀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어요. 하녀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며느리와 그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밤 금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옆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운 얼굴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금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그래도 예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하녀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금순은 정훈이 어릴 때를 떠올렸어요. 초등학생이었던 정훈이 금순이 감기로 누워있을 때 서툰 솜씨로 라면을 끓여다 준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픈 거 낫게 해줄게라고 말하던 그 천진난만한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금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 다 해주려고 했고 간섭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금수는 정말 그랬어요. 서점에서 현명한 시어머니 되기,
며느리와 친해지는 법 같은 책들을 사서 열심히 읽었어요. 며느리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구식 사고방식을 버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조롱뿐이었어요. 그날 밤 금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요. 자신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금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정훈과 소영은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금수는 옷장을 열고 천천히 자신의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옷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소중히 접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사준 목걸이와 반지도 작은 상자에 담았어요. 화장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집 명의도 예금도 모두 박금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금순이 젊을 때 장사해서 번 돈이 모두 들어있는 통장들이었습니다. 정말 가야 하는 걸까? 금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아들이고 며느리도 언젠가는 마음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며느리 친구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녀다, 하녀야. 그리고 소영의 웃음소리, 정훈의 무관심한 표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금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짐을 다 쌀 때까지도 정훈과 소영은 깨지 않았어요. 금수는 가방 2개만 챙겼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을 다 두고 가는 건 아쉬웠지만 가벼워진 마음이 더 컸어요. 거실에 나와서 금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2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어요. 저 소파에서 어린 정훈과 함께 만화 영화를 봤고 저 식탁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금수는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쓴 짧은 편지였어요. 정훈아, 소영아.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사라져 주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원망도 서운함도 모두 이 한 줄에 담았습니다. 새벽 6시 금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소리가 날까 봐서였어요. 아파트 앞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어요.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금순이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면서 금수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2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을 거예요. 금순이 사라진 걸 언제 알까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금수는 KTX 표를 샀습니다. 부산행 첫 차였어요. 부산에는 옛날 친구 영숙이가 살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지만 갑자기 연락해도 반가워할 친구였어요. 기차를 기다리며 금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혼자 커피를 마셔본 게 언제였을까요? 집에서는 늘 눈치를 보며 주방 한 구석에서만 차를 마셔야 했는데 이렇게 당당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정말 잘한 걸까? 금수는 또 한 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이렇게 나와버리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신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녀가 아니라 한 집안의 어머니였다는 걸 말이에요. KTX가 도착했습니다. 금수는 가방을 들고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차 안에서 금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아, 나야. 금순이야. 금순이 말했습니다. 어머, 금순이. 정말 오랜만이다.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전화를? 영숙이 반가워했어요.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혹시 잠시 너한테 신세져도 될까? 금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당연하지. 무슨 일 있었어?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금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 당장 와. 우리 집에 있어. 고마워, 영숙아.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쯤 서울에서는 정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평소와 같이 아침 7시에 일어난 정훈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방은 조용했고 어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훈이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편지를 발견했어요. 정훈은 편지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사라져 주마. 정훈은 잠시 멍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머니 방을 확인해 보니 옷들이 없어져 있었어요. 가방도 사라졌고 화장대 위에 물건들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훈이 소영을 깨웠습니다. 왜? 아직 일찍인데. 소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 정훈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소영은 잠결에 대강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디 놀러 가신 거겠지. 아니야. 짐을 다 가지고 나가셨어. 정훈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해하는 듯 했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건가?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빈자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하녀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었어요.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려갔고 금순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편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사라져 주마라는 짧은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떠났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 정훈이 다시 소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소영은 짜증스럽게 일어나서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그리고는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나가셨구나. 정훈은 당황해서 소영을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나가셨지?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신데. 금수는 항상 참을성이 많은 분이었어요. 정훈이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거나 집을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도 꾹 참고 견뎠던 분이었습니다. 소영이 기지개를 켜며 생각해봤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며칠 전에 내 친구들 왔을 때 좀 힘드셨나? 친구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별일은 없었고 청소하고 설거지 같은 게 힘드셨나 하고 소영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이상하네. 어머니가 그런 일로 집을 나가실 분이 아닌데. 정훈이 의아해했어요. 소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 마음을 누가 알겠어. 정훈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가 집을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께 전화드려 봐야겠어. 정훈이 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계속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시네. 정훈이 다시 걸어봤지만 여전히 금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정훈은 몇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나이도 있으시고. 무슨 일이 생겨? 멀쩡히 짐 싸서 나가셨는데. 소영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연락도 안 되고. 정훈이 불안해했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실종 신고 같은 걸로. 소영이 정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당신. 진짜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없으면 편하잖아. 정훈이 깜짝 놀라며 소영을 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없는데 편하다니. 아니, 정말로 말이야.
소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발소리 조심하고 텔레비전 볼 때도 눈치 보고 친구들 부르기도 어색하고. 정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소영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어머니가 계시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만의 시간도 제대로 못 가졌잖아. 신혼부부인데 맨날 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어. 소영이 계속 설득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정훈이 망설였습니다. 당신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어머니 계시니까 편하게 쉬지도 못했잖아. 큰 소리로 웃을 수도 없고 맥주 마시면서 축구 볼 수도 없고. 소영의 말이 정훈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훈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가 결정하고 가신 거잖아. 편지까지 남기고. 성인이시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신 거겠지. 우리가 억지로 찾아올 이유는 없어. 소영이 한 번 더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정훈이 여전히 망설였어요. 어머니니까 더 그렇지. 우리한테 짐이 되는 게 싫어서 스스로 나가신 거 아냐? 억지로 찾아와서 모시면 어머니도 불편하실 거야. 소영의 말이 점점 설득력이 있게 들렸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를 떠올려 봤어요. 확실히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싶어도 어머니 걱정 때문에 일찍 들어와야 했고, 주말에 늦잠을 자고 싶어도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시니까 눈치가 보였어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네. 정훈이 천천히 말했어요. 소영이 정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야. 서로를 위해서 말이야.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래. 어머니도 자유롭게 지내시고, 우리도 편하게 살고. 서로 좋은 거잖아. 가실 때가 있으니까 나가셨겠지. 소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소영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 어머니께서 마음 정리하시면 연락 주실 거야. 좋은 생각이야. 소영이 안심시켰습니다. 소영이 주방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은 누가 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배달시켜 먹지 뭐. 요즘 배달 음식 얼마나 다양한데.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가끔 외식도 하고. 맛있는 레스토랑들도 많이 가봐야지.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금순이 없는 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훈이 다시 금순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또 안 받으시네. 정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 소영이 달랬습니다. 그 순간 정훈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금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라. 정훈은 메시지를 보고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잘 계시나 봐. 소영도 메시지를 읽고 말했습니다. 봐,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어머니께서 알아서 잘 지내고 계시잖아.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정말 안심이야. 어머니도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시는 거니까. 소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훈도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맞아. 어머니 판단을 믿어보자.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순이 정성스럽게 차려줬을 저녁 식사였지만 배달 음식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것도 가끔 먹으면 괜찮네. 정훈이 피자를 먹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맨날 집밥만 먹다가 이런 것도 먹으니까 새로워.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자 소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네. 조용히 걸을 필요도 없고 큰 소리로 얘기해도 되고. 정훈도 작게 웃으며 답했어요. 맞아.
그런 건 확실히 편해졌어. 텔레비전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주말에 친구들 불러서 파티해도 되겠어. 소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겠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제대로 놀 수 있겠어. 두 사람은 그날 밤 평소보다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고, 소영은 진정한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금순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훈과 소영은 점점 금순이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저녁에는 외식을 하거나 간단한 요리로 때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정훈이 소영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어. 소영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이 드는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주말마다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파티를 열었어요.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떠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금순이 계셨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였습니다. 정말 좋다. 이런 게 신혼생활이지. 소영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다. 정훈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뭘 하며 지내시는지 궁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궁금증도 줄어들었어요. 어머니도 잘 지내시는 것 같고 우리도 편하고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정훈이 말했습니다. 소영이 동조했어요. 그래.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화요일 오후 소영은 평소처럼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나가고 집에는 소영 혼자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뭔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영은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금순 여사님 며느님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공인중개사 김대호입니다. 박금순 여사님께서 이 집을 처분하시기로 해서 매수 희망자와 함께 곧 방문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집을 처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금순 여사님께서 매매 의뢰를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방문해도 될까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집을 판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박금순 여사님이 명의자시고 직접 매매 계약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소영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럴 리가. 시어머니께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면 박금순 여사님께 연락해 보시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수 희망자가 꼭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혹시 4시에 방문해도 될까요? 소영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네. 4시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4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소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을 판다고? 시어머니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소영은 급하게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당장 집에 와. 왜? 무슨 일이야? 정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 내놓으셨대.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정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서 전화 왔어. 시어머니가 이 집 매매 의뢰했다고. 오늘 4시에 매수자랑 같이 온다고. 소영이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왜 갑자기? 나도 모르겠어. 당장 와서 같이 생각해봐.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알겠어. 지금 갈게.
정훈이 전화를 끊었어요. 정훈이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거실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공인중개사한테서 전화 온 거야? 정훈이 다시 확인했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 4시에 온다고 했어. 소영이 짜증을 냈습니다. 정훈이 금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전화가 안 돼. 이거 어떡해? 정말 집을 파는 거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소영이 불안해했습니다. 정훈도 당황했어요. 일단 중개사가 오면 상황을 파악해보자. 어머니가 정말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4시가 되자 정말로 공인중개사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개사는 박대호라는 50대 남자였고 매수자는 젊은 부부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대호입니다. 전화드린 분 맞죠? 중개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소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이 집을 팔기로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박금순 여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매매 의뢰하셨습니다. 여기 계약서도 있고요. 중개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훈이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로 금순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 서명이네. 매수 희망자인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꼭 사고 싶어서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마음에 들어서. 소영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아, 그 부분은 박금순 여사님께서 가족분들께 따로 연락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정훈이 물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중개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과는 이미 상의가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영과 정훈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언제쯤 계약이 진행되는 건가요?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금순 여사님께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2주 안에 계약 완료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주요? 네, 매수자분도 급하게 이사하셔야 해서요. 젊은 부부의 남자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중개사와 매수자들이 집 안을 둘러본 후 떠났어요. 정훈과 소영은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소영이 중얼거렸어요. 정훈이 다시 금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화가 계속 안 돼. 이제 어떡하지? 정말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소영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정훈도 막막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매수자들이 떠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훈과 소영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야?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훈은 대답 대신 다시 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여전히 안 받으시네. 소영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집을 나가시더니 이제는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진정해, 여보. 일단 상황을 파악해보자. 정훈이 소영을 달랬지만 본인도 마음이 급했어요. 진정하라고. 우리가 지금 집에서 쫓겨날 상황인데 어떻게 진정해.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훈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래도 설마 어머니가 우리를 길거리에 내쫓으시겠어?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 정도까지는. 정말 당신 확신해? 소영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모르겠어? 소영의 말이 맞았어요. 금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있었나? 정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해.
당장 우리가 어디서 살지 생각해야지. 소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사라져서 자유롭다고 좋아했었는데 어머니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훈이 다시 전화를 시도했어요. 역시 또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집 매매 얘기 들었어요. 연락 주세요. 얘기 좀 해요. 몇 분 후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소영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셨나 봐. 우리가 뭘 잘못했지? 글쎄, 심하게 잘못한 게 있나? 정훈이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냥 평소대로 지냈는데.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좀 이상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소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니? 뭔가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어. 그리고 우리랑 대화도 별로 안 하시고 눈빛도 뭔가 달랐어. 소영이 기억을 되짚어봤어요. 정훈도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게 나가시기 며칠 전부터 뭔가 달랐던 것 같아. 말씀도 더 적으셨고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썼나? 소영이 뒤늦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했어요. 강남의 이 비싼 집에서 쫓겨나면 과연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전세금만 해도 수억인데 그런 돈이 그들에게 있을 리 없었어요. 1시간 후 정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금순이 아니라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씨 되시나요? 저는 박금순 여사님의 대리인 변호사 이민수라고 합니다. 정훈이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요? 어머니가 변호사까지. 소영도 옆에서 듣고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까지 동원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박금순 여사님께서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댁에 방문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시간 되실까요? 지금이요? 정훈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네, 가능하시면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박금순 여사님께서 빨리 전달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정훈은 소영과 눈을 마주쳤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요. 1시간 후 변호사 이민수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점잖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민수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어요. 정훈과 소영은 긴장한 채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어요. 혹시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금순 여사님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부산에서 친구분과 함께 계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부산이요? 소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분과의 연락은 당분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소영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박금순 여사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훈과 소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금순 여사님께서는 두 분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처분해서 매매 대금을 다른 곳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기부요? 소영이 소리쳤어요. 네, 매매 대금 전액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금순 여사님께서는 두 분께 이사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계약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 달 안에 이사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를 만날 수는 없나요? 직접 대화해보고 싶어요.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박금순 여사님께서 만남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처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상처를 드렸다고요? 소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사님께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정훈과 소영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전화라도. 정훈이 간청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요? 변호사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금순 여사님께서도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셨다고 하시면서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정훈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변호사가 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만을 바라는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정훈과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주십시오. 변호사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소영이 정훈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떡해? 왜 화를 내? 이게 나 때문이야? 너도 똑같이 했잖아. 정훈이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챙겼어야지. 아들이잖아. 소영이 소리쳤어요. 너도 며느리잖아. 너도 잘해야지. 정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싸운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지쳐서 싸움을 멈췄어요. 정말 어쩌지?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훈도 막막했어요. 일단 집부터 구해야지.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훈과 소영은 그 사이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강남에서 살던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은 변두리의 작은 원룸이나 투룸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집이라고? 소영이 한 부동산에서 나오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훈도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 당장 나갈 집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제야 금순이 제공해주던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강남의 넓은 집, 매일 차려지던 정성스러운 밥상, 깨끗하게 정리된 집.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실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정훈이 중얼거렸어요.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정훈의 핸드폰에 다시 변호사 이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금순 여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정훈은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소영이 옆에서 전화를 함께 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금순 여사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편지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68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도 했고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 밤낮 없이 일해서 가정을 지켰다. 정훈이를 키우면서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정훈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바쁠 때 금순이 혼자 모든 걸 감당했던 모습들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있느냐? 정훈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는 나를 하녀로 여겼다. 심부름꾼으로 여겼다. 그리고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다. 그래야 이 집이 완전히 너희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소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소영이 너는 친구들 앞에서 나를 하녀라고 불렀다. 그리고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깨달았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다. 버려야 할 짐 말이다. 소영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날 친구들과 있었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녀라고 말했을 때의 웃음소리, 금순이 주방에서 모든 걸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정훈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 와서 간병해주던 그 착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너는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느냐? 정훈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로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그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결혼 후에 너는 달라졌다. 아내 편만 들고 나는 점점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다. 너는 내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자주 지었다. 변호사가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나는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좋은 며느리를 맞이한 것도 기뻤고 너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정훈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친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배워서 해주고 영어 공부도 하고 현대적인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썼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와 조롱뿐이었다. 소영이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금순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여겼다.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치워버리는 도구 말이다. 소영이 핸드폰을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면 시끄럽다고 했고, 내가 텔레비전을 보면 채널을 바꿨다. 내가 만든 음식은 짜다고 구식이라고 했다.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내 마음을 병들게 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바라던 대로 나는 사라졌다. 그리고 너희가 탐내던 이 집도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집을 팔아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것이다. 정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독거노인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한 시설에 이 돈을 기부하겠다. 나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식에게 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소영이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는 앞으로 너희와 인연을 끊을 것이다. 하녀가 아니라 세상에 쓰임이 되는 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 너희도 원하던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하지만 기억해라. 부모를 버린 자식은 언젠가 자신도 똑같이 버림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늙었을 때 너희 자식들도 너희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읽혀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너희 어머니로서의 금수는 오늘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자식이 아니다. 정훈과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금순의 단호한 말투가 느껴졌습니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정훈과 소영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금순 여사님께서 이 편지를 다 쓰시고 나서 한참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홀가분하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소영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훈도 애원했어요. 변호사님, 제발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여사님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셔서 어떤 말씀도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고, 과거는 모두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사님께서 부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즐겁게 지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까지 이사 계획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자분들이 빨리 입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훈과 소영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머니를 아프게 했네. 정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소영도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금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훈과 소영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떠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저지른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훈이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내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사진 속 금수는 더 이상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실망과 슬픔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사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훈과 소영은 지난 이틀 동안 정신없이 짐을 쌌지만 오랜 세월 살았던 집의 모든 추억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또 17평 좁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야 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소영이 거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훈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짐을 모두 뺐습니다. 정훈과 소영은 마지막으로 빈 집을 둘러봤어요. 금순이 정성스럽게 갖고 온 20년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정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새 주인 부부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집을 빨리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급하게 입주를 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훈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열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웃으며 물었어요.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집 열쇠였는데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안 계신가요?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새 주인이 물었어요. 소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안 계세요. 그럼 어디 새 주인이 물었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정훈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새 주인 부부는 이상하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훈과 소영이 집을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사 가세요? 옆집에 사는 박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 네. 그렇게 됐어요. 정훈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어머니가 한참 안 보이시던데 어디 편찮으신가요? 박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다른 곳에 계세요. 정훈과 소영은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려워서 급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아파트를 나서면서 정훈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창문에는 새 주인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진짜 끝이구나. 정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이 이사한 곳은 변두리의 작은 투룸이었어요. 강남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훈도 막막했어요. 일단 살아봐야지. 한편 부산에서 금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 영숙의 소개로 독거노인 돌봄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금순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센터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할 일이 많아서요. 금순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금수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병원 동행도 했어요. 정말 바쁜 하루하루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독거 할머니 한 분이 금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금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보람을 느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오후에는 강남집 매매 대금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15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금순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영수가 내일 복지재단에 가서 기부 절차를 밟을 거야. 금순이 친구 영숙에게 말했어요. 정말? 그 많은 돈을 다 기부하는 거야? 너도 쓸 돈이 있어야지.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금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남겨준 다른 예금도 있고 보험금 받은 것도 있어서 충분해. 그래도 그 큰 돈을. 영숙이 여전히 걱정했어요. 그동안 아들, 며느리 물려주려고 평생 아끼며 살았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이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더 기뻐. 금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후 금수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영숙의 집에 오래 신세 지는 것도 미안했고 이제 독립을 해야 했거든요. 면적은 작았지만 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창이 있는 집이었어요. 금수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정훈에게서 온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들을 봤지만 읽지 않고 모두 삭제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금순이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정훈과 소영이 좁은 집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어요. 예전에 금순이 차려주던 푸짐한 저녁 식사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밥 먹고 싶다. 소영이 라면을 먹으며 말했어요. 정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소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부산 복지재단에서 금순의 거액 기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68세 할머니 독거노인 시설에 15억 원 기부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정훈과 소영은 그 기사를 보고 더욱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탐냈던 그 돈이 정말로 사회에 환원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다 기부하셨구나. 정훈이 기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소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정훈과 소영은 좁은 집에서 후회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 금수는 매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독거노인 돌봄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은 금순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해하고 계세요. 센터장이 금순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금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어느 날 저녁 독거노인 돌봄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금순이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쓰임이 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거야. 바닷바람이 금순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금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